예, 안녕하십니까. 제프리 sak스 교수 연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프리 sak스 교수의 연설을 보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가신국이 돼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러우전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승리를 거뒀으면은 러시아라는 땅덩어리를 나눠 먹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철저하게 패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더 미국의 배신과 더불어 유럽은 정말 나락의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으면 러우전에 파병과 무기를 보낼 뻔했습니다. 어떤 국민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많은 돈을 우크라이나에 퍼줬죠. 단돈 10원도 회수를 하지 못할 겁니다. 예,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군대를 파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기를 대량으로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렇지만 러시아 등 그런 나라에게 비우호 국가로 이렇게 찍히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 제프리 삭스 교수의 그 인터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을 제프리 삭스 교수의 어, 이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전문은 그 자주시보라는 언론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자주시보 홈페이지에 가서 이 국제관계 뉴스에서 찾아보시면 제프리 삭스 교수의 이 그 연설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두 번째 시간 마이단 폭동이 자발적 혁명? 농담 하나 이겁니다. 예, 미국의 외교 정책과 나토의 확장. 아시다시피 나토 확대는 1999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에서 시작됐습니다. 음, 러시아는 이에 대해 매우 불만이 많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러시아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들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항의했지만 물론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지 부시 주니어가 들어섰습니다. 9.12 테러가 발생하자 푸틴 대통령은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20일 미국은 5년 동안 7개의 전쟁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클라크 장군은 온라인 강연을 들어보세요. 그는 1999년 나토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2001년 9월 20일 펜타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7개의 전쟁에 대한 설명이 담긴 문서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들은 사실 네타냐후의 전쟁이었습니다. 클라크는 국방부 관계자에게 우리는 5년 안에 7개국 정부를 공격하고 파괴할 것이다. 이라크에서 시작하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란으로 확대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중에 지금 보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화마를 겪은 나라들이고 리비아 같은 경우엔 정말 살기 좋았는데 지금은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로 변했습니다. 물론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생지옥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예, 네타냐후는 1996년부터 1999년 그리고 현재까지 이스라엘 총리를 하고 있는 사타냐후라는 별명을 지닌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미국 정부의 계획은 옛 소련 동맹국을 소탕하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지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타냐후의 생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한 국가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국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통제할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반대하면 우리가 전복시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방인 미국이요. 그게 오늘 아침까지 미국의 정책이었어요. 그것이 바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유일한 변화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소유하는 대신 미국이 가자 지구를 소유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상은 적어도 25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사실 이 구상은 1996년 네타냐후와 그의 미국 정치팀이 두 국가 해법을 파괴하기 위해 작성한 완전한 단절이라는 문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온라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시리아는 무너졌죠. 예,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ISIS의 수장이었던 뭐 아사는 뭐 하여튼 걔가 차지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레이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리아의 남부 지역과 동부 지역을 이스라엘이 또 나중에 또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엔 두 국가 체제로 출발을 했지만 원 팔레스타인들은 가자 지구랑 서한 지구에 이렇게 몰려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다시 인종 청소가 시작돼 가지고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의 대리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이제 가자 지구를 청소하고 무엇을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미국은 이스라엘의 대리군으로 사용이 되고 나중에 고스란히 반납을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기에 이 AI의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AI의 데이터 센터가 가자 지구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국가 해법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국가로 존재하자는 분쟁 해법이다. 오늘 오슬로 협정에서 두 국가 해법 원칙을 합의했으나 이스라엘 측은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완전한 단절이란 왕국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네타냐후 총리를 위해 미국 국방부 차관보였던 리차드 펄이 이끄는 연구 집단이 작성한 정책 보고서.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중동을 자기 취향에 맞게 재편하여 이스라엘의 지배를 반대하는 정보를 정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현재 진행 중이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 이건 특정 대통령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 정치를 일상적인 게임으로 보는 건 너무 단순하고 지루한 생각입니다. 미국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당을 초월하죠. 미국을 지배하는 세력의 의도인 거죠. 다음 단계의 나토 확장은 2004년 발트 3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발트 3국은 유럽 동부와 북부 사이, 독일과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이 동부 발트 지역에 위치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국가를 얘기합니다. 이 모두 국가가 나토에 지금 가입을 했죠. 그리고 현재 흑해 지역이 러시아에 장악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럽은 발트해에다가 영국군과 프랑스군 등 그리고 나토 군들을 지금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러시아가 다시 어, 나오는 것을 막는다는 그런 명분이죠. 유럽과 러시아는 당분간 전쟁 같이 비슷한 대치 상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국은 쏙 빠지게 되죠. 그리고 뒤에서 나토에게 방위비를 올리라고 합니다. 현행 나토 방위비의 100% 중에 70%가 미국이 냈는데 그걸 쏙 빠지게 된다면 현행 30%를 내고 있던 나토는 방위비 증액을 적어도 3배나 4배 정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증액을 한 방위비를 가지고 그들은 어떤 무기를 사겠습니까? 미국 무기를 사야겠죠. 예. 미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져가는 그 유럽의 이 상황에서 철저하게 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 러시아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는 독일 통일과 함께 합의된 전후 질서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그것은 미국이 협력 관계를 저버리고 속임수를 쓴 근본적인 배신행위였습니다. 1급 체제를 신봉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지난 2007년 미넨 안보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해, 그만! 미난 안보회의는 매년 미난에서 개최되는 안보회의인데 올해가 또 60 몇 회차 안보회의가 또 개최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8년에 미국은 유럽을 압박하여 나토를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로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추진된 사업입니다. 나는 2008년 5월 뉴욕에 온 샤카슈빌리가 의회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지아가 유럽의 중심에 있으며 따라서 나토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망상이 아니면 정신병이야, 이게. 여러분, 조지아는 유럽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나가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쳤어. 자기 나라를 날려버릴 거야. 라고. 미하엘 슈카슈빌리는 2004에서 2013년 조지아 대통령으로서 2015년 16년 우크라이나 오데사주 주지사 친미, 친유럽, 친나토 인사로 조지아 내 러시아계 주민을 탄압해 남오세티아, 압하지아 분리독립 투쟁을 촉발한 아주 그런 인물입니다. 조지아를 보게 되면 흑해의 동부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 보시면 근데 자기네들이 뭐 유럽의 중심에 있다고? 이 정신병이죠. 예, 계속하겠습니다. 미국은 이 사람에게 우리가 당신의 조지아를 지켜주겠다고 말했고 한 달 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008년 일어난 러시아 조지아 전쟁을 가리킨다. 샤카슈발리는 조지아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아 남오세티아를 공격했다. 그러나 정작 러시아가 남오세티아를 지키기 위해 조지아를 공격하자 미국은 모른 척 했고 5일 만에 조지아는 항복했다. 뜨거운 맛을 봤죠. 신냉전의 발단이 된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그리고 최근 상황은 조지아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네 의원들이나 유럽 의회 의원들, 유럽 정치인들이 조지아를 방문하는 것은 조지아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조지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파멸로 이끕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14일 조지아 대선에서 친러시아 성향 여당 후보 미하엘 카벨라슈빌리 후보가 당선되자 선거 무효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도 뭐 누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있고 나토가 있고 미국의 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프리 삭스 교수는 조지아 방문하지 말아라, 관심 끊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2008년 모두가 알다시피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전 국장은 콘돌리자 라이스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2008년 나토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에 가입시키려 했을 때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였던 번스는 이를 반대했다. 그가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가 설정한 레드라인이다. 러시아에서 2년 반 이상 머물며 이야기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러시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제한하는 것을 러시아는 전략적 도전으로 여기고 대응할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는 깊은 동결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것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에 충분한 명목을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이 사람의 번스 대사 말이 맞았죠. 그래서 현재 크림반도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뭐 돈바스라든지 뭐 이런 지역을 전부 다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 자치 공화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봐서 더 나가서는 우크라이나를 완벽한 내륙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는 오데사까지도 점령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데사에도 러시아계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러시아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메시지 내용은 나토 확장을 아직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리안 어산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미국 국민이나 여러분에게 언론은 어떤 정보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산지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 메모를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줄리안 어산지는 위키리크스를 통해 미국의 여러 비밀 문서를 공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깜빵에 있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구속에서 풀려났죠. 아시다시피 야누코비치는 2010년에 중립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2010년에서 201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관한 이해관계도 없었고
그곳을 차지할 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토가 동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전략을 바꾼 것이고 목표를 바꾼 것입니다. 난 알아요. 이 시기에 그곳에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2010년 협상한 것은 세바스토폴 해군 공군기지를 2042년까지 25년간 임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크림반도도 돈바스도 러시아의 요구에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푸틴이 러시아 제국을 재건하고 있다는 생각은 유치한 성동입니다. 세바스토폴 해군기지는 분쟁 지역인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 위치한 점령된 해군기지입니다. 이 기지는 러시아 해군이 사용하고 있으며 흑해함대 주요 기지이기도 합니다. 예. 매년, 매일, 매년 벌어지는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정말 유치한 얘기라는 걸 알 겁니다. 하지만 유치한 얘기가 어른스러운 행동보다 더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러시아는 애초에 어떤 영토 요구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중립을 표방하고 나토 확대를 반대했기 때문에 야누코비치 정권을 전복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친러 또는 중립적인 대통령이었죠. 이를 정권 교체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1947년 이래로 미국이 주도한 정권 교체 작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깡패 국가죠, 깡패 국가. 지들 마음에 안 든다면 정권도 그냥 바꿔버리는. 유럽에서도 이 작전이 수행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앙정보국이 생계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부디 알아두십시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외교 정책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중정이라는 조직이 1961년도 6월 20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5.16 쿠데타가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박정희의 의도가 아니라 미국의 의도라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떤 미국이 원하는 정권을 국내에 수립하고 또한 각종 부정선거라든지 각종 어떤 이 대한민국이라는 걸 통치하고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에 최선을 다했던 기간이 이제 중정이고 안기부고 지금은 국정원이죠.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은밀하게 전복하려고 합니다. 은밀하게 해서 안 되면 노골적으로 하죠. 그러면서 항상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공격자라고 합니다. 2, 3년마다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사담 후세인이든 아사드든 푸틴이든 그건 매우 편리합니다. 미국 국민에게 설교하는 미국 국민에게 설명한 외교 정책은 그것뿐입니다. 거짓말이죠. 미국은 거짓말로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물농장 그리고 1984 같이 조지 오웰의 쓴 책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잘 나올 겁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는 2000년에서 2024년 시리아 대통령으로서 반미, 반이스라엘 성향의 정치인이었으며 반군의 공격에 망명을 얼마 전에 시리아를 포기하고 망명을 했습니다. 러시아로. 우리는 1938년 민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수 없어요. 그들은 사악하고 난공불락의 적입니다. 그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 듣는 유일한 외교 정책입니다. 언론은 미국 정부에 완전히 종색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반복합니다. 1938년 9월 30일 미넨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미넨 협정을 체결했다. 독일의 성장에 겁을 먹은 유럽 열강이 히틀러의 요구대로 체코슬로바키아에 주대 테란들을 독일에 합병하는 걸 인정하는 협정이었습니다. 예, 이때와 지금이 비슷하다는 거죠. 마이단 혁명과 그 여파. 예, 지금의 러우전은 마이단 혁명이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번 봅시다. 2014년 미국은 야누코비치를 전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인 빅토리아 눌란드라는 악마 같은 여자입니다. 제프리 피아트 미국 대사의 전화 통화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증거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그의 통화를 도청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들어보세요. 내용은 빅토리아 눌란드 는 2013년부터 17년까지 미국 국무부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 미국 외교가의 대표적인 네오콘으로 우크라이나 마이다 폭동을 사주하고 전쟁을 설계한 주범으로 꼽힌다. 악마 같은 여자죠.
어, 2014년 1월 25일 있었던 통화를 누군가 2월 4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뒤에 나오겠죠. 영상에서 눌런드는 마이단 폭동 지도자들을 두고 새 정부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경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평가하며 아르세니 야체누크, 음, 우크라이나 15대 총리로서 2014년 2월 27일에서 2016년 4월 14일까지 총리가 역할을 한 사람을 빅토리아 눌랜드가 추천을 했습니다. 또 이 사태를 봉합하는데 유엔이 나서는 게 좋은 생각이라며 당신도 알다시피 유럽연합은 엿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유럽 국가들이 강력히 규탄했으며 눌란드는 자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들의 방법이죠. 흥미롭군요. 난 이 사람들을 다 알아요. 그건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모두 바이든 정부에서 승진했습니다. 이렇게 마이단 폭동을 사주하고 기획했던 사람들이 바이든 정부에서 다 승진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마이단 폭동이 발생했을 때 나는 즉시 불려갔습니다. 오, 삭스 교수님, 우크라이나의 새 총리가 경제 위기에 관해 이야기하기에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새 총리가 누구겠습니까? 그 빅토리아 눌랜드가 천거했던 아르세니 야츠누크라는 사람이겠죠. 예, 그리고 이 그림은 빅토리아 눌랜드가 키우이에서 그 마이단 폭동이 일어났을 때 뒤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막 먹을 걸 나눠주면서 이 폭동을 굉장히 그 지지했던 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 분야에 능숙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키우이로 날아가 마이단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미국이 마이단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지불했는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존엄성 혁명, 마이단 폭동은 엄연히 미국이 조종한 쿠데타였습니다. 그들이 돈을 대고 그들이 뒤에서 모든 것을 기획을 하고요. 예. 여러분, 이 모든 우크라이나 언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모든 조직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모든 버스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발적이라고요? 농담하세요. 쿠데타 또는 어떤 폭동,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기획됐고,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끌어모은 겁니다. 지금도 보면 이 대한민국은 윤석열 탄핵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나눠져서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죠. 그리고 그 뒤에선 누가 조정을 하고 있겠었고, 어떤 돈이 흘러들겠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알겠고, 이것을 통해서 미국은 무엇을 얻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날아가면서 트럼프 정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제프리 삭스 교수는 강연 중간에 자꾸 농담하세요란 말을 물었다. 이날 청중이 유럽의 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럽 정치인에게 던지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가끔 보면 농담하세요 하는데 유럽 정치인들 듣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예. 이것은 조직적인 노력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시민들 외에는 비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마이단 폭동 이후 민스크 협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2차 민스크 협정은 남티롤 자치권을 모델로 합니다. 벨기에 사람들은 2차 민스크 협정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권 지역의 자치권과 언어 사용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민스크 협정은 돈바스 전쟁 을 끝내기 위해 2014년 9월 5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사이에 서명한 정전협정이다. 2025년 2차 민스크 협정이 체결됐다. 그렇죠. 지금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도네츠크와 지역과 루간스크 지역은 자기네들이 자치공화국으로 선포를 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용인한다는 미스크 협정이 발행을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조프 민병대들이죠. 그들을 이용해서 도네츠크 지역이라든지 루간스크 지역을 마구잡이로 공격을 해서 민간인들을 수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서구 는 이것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러시아가 작은 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참 일차원적인 아둔한 사람들이죠. 어,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민스크 협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르망디 프로세스의 보증인이었던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을 방관했습니다. 협정의 보증인이었던 유럽이 늘 그렇게 완전히 쓸모없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 만든 또 다른 명백한 미국의 일극적 행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국은 미국의 가신 국가들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죠. 유럽은. 예. 2014년 6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가 노르망디에서 모여 비공식 회의를 했으며 그 성과가 민스크 협정으로 이어졌다. 그 후 2022년까지 8차에 걸쳐 회의가 이어졌다. 2016년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겼고 우크라이나로 무기 수송을 확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포격해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2차 민스크 협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바이든이 취임했습니다. 트럼프가 평화를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더 굉장히 많이 쥐어줬습니다. 그 무기로 아조프 문명대는 아까 얘기했던 도네츠크 공화국이라는데 루간스크 공화국들을 마구 폭격해서 민간인들을 수만 명이에요. 수천 명이 아닙니다.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화국들의 자치국들의 민병대들은 일어났지만 어디 전력에서 게임이 됩니까? 예. 나는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어차피 공화당이나 똑같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겠다고 엄격하게 맹세했습니다. 민주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전한 전쟁 장사꾼이 되었고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도 마찬가지였죠. 2021년 12월 15일 푸틴은 마지막으로 유럽, 미국과 각각 맺은 두 가지 안보 협정 초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날 러시아는 자국을 방문한 캐런 돈 프리드 미국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에게 안전보장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나토의 동진을 중단할 것, 러시아는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러시아 국경 인근의 공격용 무기 배치를 중단할 것,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중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도 변치 않고 이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군사작전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지역들을 뺏기게 될 것이고 피해를 볼 것이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식민지 또는 대리군이 되어서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날뛰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 나는 백악관에서 설리번과 1시간 동안 통화하며 제발 전쟁을 피하자고 간청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은 2021년에서 2025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어, 제프리 삭스 교수가 이렇게 통화를 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로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설리번은 대답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로 확장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ARS예요? 무슨 고장난 라디오예요? 제이크, 공개적으로 말해요. 아니요, 아니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제이크,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전쟁을 하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프리, 전쟁은 없을 거예요. 고장난 라디오나 그냥 형식적인 ARS와 같은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참, 자기 생각도 없는 사람이죠. AI만도 못합니다. 이 사람들 그리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솔직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그리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40년 넘게 그들을 상대해 왔어요. 그들은 혼잣말하지 다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게임 이론에 따라 행동합니다. 비협조적인 게임 이론에서는 상대방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략을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게임 이론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협상 이론이 아닙니다. 화해 이론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이고 비협조적인 이론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하는 게임입니다. 2019년 랜드 연구소가 러시아의 과도한 확장과 불균형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웃기죠? 자기네들이 과도한 확장을 하고 자기네들이 불균형을 하면서 그들의 게임은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이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낸 보고서는 바이든이 따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러시아를 어떻게 괴롭힐까요? 그 말대로 전략입니다. 러시아를 어떻게 짜증나게 할까요? 러시아를 도발하고 분열시키고 정권 교체, 불안, 경제 위기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우크라이나라는 대리군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경제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를 굴복시키겠다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게 여러분 유럽의 동맹이라고 부르는 나라, 미국의 모습입니다. 농담하세요? 나는 설리번과 길고 답답한 통화를 했어요. 나는 추운 날씨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 스키를 타려고 했어요. 지금 전쟁은 안 돼요. 전쟁을 없을 겁니다, 제프리. 그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죠. 바이든 정부는 나토 확대에 대한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나토의 가장 어리석은 정책은 소위 문호 개방 정책입니다. 농담하세요? 나토는 이웃 국가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확장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글쎄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충고하자면 시도하지 마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카나다를 점령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카나다가 중국에게 온타리오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지 않겠어요? 라고 제안할 수도 있겠죠. 이건 가정이죠.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러시아가 그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어떤 그 나라 바로 코앞에다가 미국 나토가 확장을 해오고 거기에다가 각종 무기와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미국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을 핑계로 인접국가의 군사기지를 건설하듯 중국이 미국 인접국가 카나다에 미국에 위협하는 핑계로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나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은 그들은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죠.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죠.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캐나다를 침략할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권을 가진 나라들이 하는 행동이 당연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의 어른들은 러시아가 나토 동진에 대해 발언권이 없다는 소리를 반복합니다. 얘네들도 무슨 고장난 라디오예요? 유럽에서 위원회에서 여러분은 고위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요. 이것은 유치한 지정학 수준도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유럽 이 회의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러우전이 시작된 어떤 그 전체적인 상황을 제프리 sak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그 인터뷰 총 3부작인까지를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제프리 sak스 교수는 그 동유럽권에서 오랜 세월을 하면서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내린 판단이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패권이죠. 결국은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자원들을 전부 다 독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언제로 돌아가고 싶느냐? 소련이 붕괴되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 그 뒤에는 또 이스라엘, 아까 네타냐후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죠. 그들의 입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제프리 사스 교수의 인터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국제 정세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의 자주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를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